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늘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이 끝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별도의 1대1 회동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도 확정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이재명 대통령 만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뜻 굉장히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시간을 따지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그 허용 시간이고요. 거기에서 의제가 제한이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자칫 알맹이 없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잠깐 이렇게 짚는 그리고 우려 섞인 얘기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전달이 되면은 알겠다. 하여튼 잘 그 숙고해서 처리하겠다.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에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면서 한일, 한미 이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주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첫 회동이고요. 단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이를테면은 300명이 훨씬 넘는 한국 국민이 미국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뭐 억류가 됐다. 물론 이 자진 귀국을 하는 방식으로 택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국민들로서는 걱정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식, 여권의 독주 이런 것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제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만남의 모습입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이제 악수를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글쎄요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오늘 자리에서 그래도 좀 어떤 협치의 여지가 좀 보여질까 이 부분까지도 좀 주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여야 대표가 웃는 얼굴로 악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다소 좀 격한 발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들도 있으셨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 개인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다시 자리매김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오늘의 회담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악수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오늘 자리가 이제 첫 번째 상견례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과 또 합의 내용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대화할 수 있는 기제가 형성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일단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지난번 방일, 방미, 순방 성과들을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제 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 나누실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 나눴던 지금 조지아주에서 300명이 넘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구금되어 있는 이 상황 이것들에 대해서 또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미국과 행정적 절차가 조속하게 마무리될 것이고 예. 우리 한국 그 근로자들이 바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장동혁 그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오늘 대통령과 만나면 첫 번째가 이 문제를 얘기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 3대 특검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제 특검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대통령이 관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있을 여지가 별로 없어서 아마 오늘 대화는 어느 정도 양측의 입장을 얘기하지만 그 입장이 평행선을 좀 달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서 변화가 없다면 만남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야당 대표와 따로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이 변화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뭐 전향적인 입장이라 될까요? 뭐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던가요? 어디까지 돼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만족스럽다고 봐야겠습니까? 그 기준은 국민 눈높이가 돼야 되겠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이른바 3대 개혁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마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취임 후 첫 영수회담과 여야 지도부 회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거 이것은 얘기를 안 해도 지금 뭐 숱하게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야당의 한두 가지는 들어주자라고 하는 전향적인 그런 그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깜짝 쇼로 정말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합의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은 뭐 국민들이 아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야 이렇게 진전이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글쎄요 과연 그런 것이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치권은 뉴노멀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다반사처럼 일상처럼 벌어지는 게 바로 여야 대표의 악수를 언제 할 것인가 할까 말 것인가 이것이 언론에 바로 우리가 또 지금 얘기하는 주제가 될 정도로 이 뉴노멀이 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에서 상대방 간사를 추천하는 것을 아예 상정조차 안 하는 것도 뉴노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전향적으로 한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겠다. 같이 그러면 합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만약에 합의문을 통해서 나오기만 하면은 바로 이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희소식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분들에게 상당히 득이 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닐까. 근데요 말은 제가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정 국정협의체 제안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뭐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을 좀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국정협의체라는 게요. 지난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대표로 있었을 때도 나오던 부분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자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국정협의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제안이 있으실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안이 있다고 했을 때도 아마 대통령께서는 흔쾌히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 이런 국정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논의는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왜 가동이 안 됐을까? 아마도 생각하는 입장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시로 만나서 아마 대화하겠다라는 자세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닐까. 그런데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과의 협치, 소통, 대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취임 100일이 이번 주 목요일 정도가 이제 취임 100일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벌써 야당 대표를 직접 초청해서 대화를 나눈 게 이번이 두 번째 또 취임식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제안이 온다면 흔쾌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그렇게 그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히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늘 그런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물밑의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야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그런 대화가 쉽게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 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신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을 여전히 그대로 추진해 가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도 조만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또 그리고 당 내에서 그 본인과 뜻을 함께 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이번 뭐 심지어는 지금 당의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까지도 인증제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야의 협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지금 양쪽이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을 이끌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78년 만에 사라지게 되고요. 중수청,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관련 발언 모아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뭐 지금 보신 검찰청뿐만 아니고요. 뭐 기재부에도 변화가 있고요. 이제 이런저런 정부 조직 개편안에 큰 변화들이 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여기저기서 나온 거에 집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네라고 처음 보는 그 뉴스는 아니죠. 대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것이 더 나아 보인다라는 것이 각종 그 회의라든가 아니면 그 고위 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일단 그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정을 펼치겠다라는 의미에서 본인들의 의지에 맞게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해할 만합니다. 어떤 정부든지 다 약간씩의 이 정부 기구는 있어 왔는데요. 글쎄요, 지금 저 상황에서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검찰청이라는 그 78년 만에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숱하게 얘기를 했죠. 아예 단적인 예로 추석에 성묘가는 차 안에서 드디어 검찰청이 없어졌습니다라는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상징어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달 25일 날 본회의에 처리를 예정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처리를 할 때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이라든가 이 여권의 이 국회의 구도로 볼 때는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뭐 필리버스터가 유독 귀에 들어오시겠지만 24시간 지연하는 거 외에는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뜻대로 의지대로 모든 게 다 처리가 될 텐데 한 가지 우려 섞인 것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졸속으로 이 집행이 되면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고위직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부작용을 완화를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야당과도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과도 충분히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해야 그것이 성공할지 말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할 텐데 일단 시험해보고 안 되면은 부작용 막으면 되지라고 하는 게 정부의 고위직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정말 아주 이게 무슨 가짜 뉴스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바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약간의 이름을 바꾸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방통위를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어를 살짝 집어넣었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라는 말을 집어넣고 방통위를 없앴습니다. 왜 없앴을까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이진숙 현재 위원장을 거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 수장을 바꾸는 그런 일종의 편법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곳곳에 이런 그 독소적인 조항이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진심입니다만 그런데 이 조직 개편 자체를 볼 때 그렇게 안 되게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사실은 조마조마하게 지켜볼 따름입니다. 검찰청 방통위 폐지에 대한 우려와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뭐 지금 이 검찰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의지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저는 뭐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그 뜻을 수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걱정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까봐 이 법안을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1년 동안 둔 것입니다. 그 1년 기간 동안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그 법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하겠다. 그런 과정들을 1년 동안에 걸쳐서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이 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번 정부조직법에서 눈에 띄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의 21세기의 대한민국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이번 정부 조직법에 담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서 세부 협의에 나섭니다. 근로자들 뭐 빠르면 10일경에 네. 이제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단지 350명 넘는 우리 자국민, 한국민이 구금됐다. 이제 곧 뭐 풀려나고 전세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지금 결정이 된 듯합니다만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주권 국가로서 이것은 뭐 누구보다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바로 자국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러 미국에를 갔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쇠고랑을 차고 아주 열악한 민간 구금 시설에 며칠간을 구금이 돼 있다. 이것은 뭐 말로 표현한 것 이상의 대단한 의미가 갖고 있고요.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의 20여 군데에서 신설 또는 증설 공장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비단 조지아주의 주법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다라고 합니다만은 매우 유사하게 그 옆에 있는 엘라바마주라든가 20여 개 곳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면에서 이번 사태는 미국의 다분히 고의적인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 체포영장에 적시가 돼 있는 데는 한국인이 아니거든요. 바로 히스패닉 언어를 쓰는 중남미 이 국가의 불법 이민자를 색출을 하겠다라고 체포영장에 기재가 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지금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인이 380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 목적은 한국민을 집단적으로 비행기를 태우면서 쫓아낼 그럴 상황이구나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의적인 의도에 그대로 한국은 무방비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불과 열흘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추가적으로 1,500달러 더 투자를 한다고 그랬죠. 이른바 700조 원이 넘는 그런 것들을 올해 내년에 집행을 한다는 미국에는 큰 선물을 준 그 뒤에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뒤통수란 말까지 쓴 게 너무 무리다. 여야의 그 외교 앞에서는 한 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외교 앞에서는 여야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구나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역 정치인 조지아주 정치인이 처음에 문제를 수사당국에 제기를 했다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한미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어떤 그 숨은 이 뜻, 그다음에 한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야말로 비율을 맞추는데 주력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바로 엉뚱한 곳에서 둑이 터졌다라는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미 관계가 과연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굳건함 이런 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후속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양국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살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건 어쨌든 추후에 이어지는 변수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건데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이 상황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들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글쎄 미국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제조업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지금 외국에서 특히 한국에서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율배반적인 행위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소위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원 출마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 이것을 신고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 또는 그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지금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런 우매한 행동이 이 지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그 예정된 기간을 초과해서 완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면 한국의 이 투자가 상당히 지연된다거나 이랬을 때 과연 그 이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것은 외교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부분으로 이제 해소해야 할 부분이고요. 우리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들이 그럼 이 초기에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팀을 가동했고 그 대응팀들이 지금 구금된 지 2, 3일 만에 미 정부하고 협상을 완료해서 어쨌든 이번 주 중에 빠르면 뭐 내일 모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기간 동안에 한국인들이 무사하게 그것도 아무런 그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진 출국 형식을 통해서 지금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큼도 그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그동안 관행으로 해왔던 비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계속 진행되어야 할 대규모 투자 문제,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대규모
그 투자도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또 우리의 기술력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과연 어떤 방식의 비자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불행한 사태 속에서도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뭐 그 또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 동안의 관행을 이제 새로운 그 어떤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한미 관계가 좀 긴장 관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 달 중순 이후에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 또 한번 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에 참석하시게 될 텐데. 그 기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만남 또는 회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다음 달 말에 있을 경주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도 또 여전히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의 생산적인 그 논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비위 사태로 논란이 일었던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을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습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마땅히 책임을 통감을 하고 저런 그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죄를 하는 모습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글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그걸 보고 우리는 만시지탄이라고 합니다. 저게 사건이 발발하고 피해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즉각적으로 야 이거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다라고 저렇게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대책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집단 사퇴라든가 하면은 이렇게까지 오지를 않았겠죠. 바로 조국 이 당을 만든 이름도 그 당명에 있죠. 바로 조국 전 대표의 이번 그 일을 대하는 모습도 보면은 글쎄요 뭐 너무 흔한 얘기가 돼서 그렇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일곱 자로 하면은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이 시중에서 유행어처럼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비리 이거는 뭐 오늘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 성비리, 성폭력 관련해서 그가 보인 것은 글쎄요 당원이 아니라 잘 몰랐다. 당원이라 해도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별로 없지 않느냐. 당대표 권한대행과 얘기를 했으면 사당화 또 논란이 불어났겠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비켜나가려고만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민심의 철퇴를 맞았다. 그래서 이 당 지도부들이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저들은 미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피해자 호소인으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끌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일이 아닙니까? 피해자 호소인. 어디서 들었을까요?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그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가해성이 있는 피해자 호소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그 당시에 국민 여러분의 아주 후폭풍을 맞아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그 박원순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있죠. 안희정 충남지사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유독 저렇게 진보 세력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성비위에 대해서 저렇게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또 검사 출신 당직자더군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귀를 의심한 상태, 바로 본인들의 그 리그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문제 삼을 거 없다. 우리끼리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무지한 그 인식으로 어떻게 12석이 넘는 이 의석을 차지를 하고 또 다음 지방선거를 지금 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불똥이 고스란히 민주당 최강욱 그 원장을 통해서 민주당까지 불똥을 텄는데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숱하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차단을 빨리 하더군요. 바로 이 문제된 그 분야의 어떤 직위를 해제된다고 하던데 바로 지금의 범여권의 총체적인 불감성이다. 성인지 감수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되돌아볼 시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하게 되면서 비대위 체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국 원장이 이번 계기로 조기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조기 등판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비대위 체제를 임시적으로 두고 11월경에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들을 조국혁신당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 등판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조국 전 대표에게 이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들어와서 수습한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잠시 좀 그 비난의 화살이 좀 멈출 때까지 소나기를 좀 피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조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에 거의 대부분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을 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지금과 같은 자세를 보였다면 아마 지금처럼 조국 전 대표가 비난받거나 또는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가 전체가 이렇게 사퇴하는 일까지 이르지는 않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성비위 사건에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맞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표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래서 2차 가해성 발언들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발 방지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과 관련되어 계신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께서 본인 스스로 자리를 이제 물러나셨고 예. 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금 윤리감찰단의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회부했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지율과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50% 중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복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56%를 나타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예, 바로 컨벤션 또는 이벤트 효과라고 얘기를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역시 한일 정상회담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발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만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하는 얘기, 많은 국민들이 그대로만 되면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안도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취임하고서 처음 대통령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글쎄 표면적으로 흘러나오는 거로만 봐서 실패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그렇게 야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굳이 박하게 그렇게 평가를 할 수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가 더욱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합의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뭔가 조금 2%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한미일 삼각 그 동맹 관계, 그다음에 군사 안보 협의체가 앞으로 잘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저런 결과가 나왔겠다. 2.4%포인트의 핵심은 바로 그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이 이른바 8.15 이 사면은 이른바 시간이 조금 3주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는 반감이 됐고 상대적으로 외교에 득점을 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주 연속 상승세인데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뭐 상승을 하건 혹은 하락을 하건
뭐 어떠한 부분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승세 뭐 미약하지만 이 상승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뭐 방일, 방미의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민 경제에 상당히 집중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강릉이 지금 재난 그 가뭄 때문에 예. 심각한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선제적으로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의 이 강릉 지역을 돕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었고요. 오늘 이제 여야 대표 회담도 진행이 되고 또 네. 이번 주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의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